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대상 주식회사인데요. 회사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지 않을 텐데 실제 대상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들을 들어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원, 종갓집, 그리고 청정원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195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주 영업을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19개사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까지 진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대상 홀딩스 외에 특수관계 3인이 44.27%로 절대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1.69%, 나머지 기타가 44.0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0.44%, 동서가 0.04, CJ제일제당이 0.2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는 1970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품에서 가장 큰 매출액의 비중인 80.7%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해외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79%, 해외가 21% 정도 되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주요 매출처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 그리고 슈퍼마켓과 쿠팡 등의 이커머스와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집으로 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부터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은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변동비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변동비의 비중이 84%로 고정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시면 증감률 K거가 나오는데 자본금은 최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자시키지 않았고 자본은 8%, 부채는 3%, 그 다음에 자산은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자본금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36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채가 1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채 비중이 지배주주 지분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최근 4, 5년 동안 이런 형태로 유지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무 상태적으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5%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은 단 한 해 2020년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4%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11%씩 성장을 했는데 3.3%에서 4.6%가 된 원인도 영업이익이 조금씩 계속해서 매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4%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매출채권의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9.5%, 2021년도에는 10% 정도의 매출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보다는 채권의 성장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채권 비율이 조금 올라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비율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요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4%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3%, 마이너스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29%, 무형자산의 비중이 3.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은 실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자신들의 종속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업을 인수할 때 실제 그 회사의 가치보다 더 프리미엄을 줘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기입이 됐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조금 높은 비중을 갖고 간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서 2021년도로 갈 때 주당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 수익률도 1.81%에서 현재 3.43%로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당 배당액은 12.5%씩 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17.3%씩, 배당 성향은 12.5%씩 역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향은 역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고채 3년이 최근 3.18%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대상이라는 기업을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입니다. 매출액은 매년 4.1%씩 성장할 때 원가는 그보다 높은 4.5%씩 성장했고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3.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1.7%씩 성장했고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11.4%씩,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1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점은 기업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ROIC 같은 경우에는 10.4%로 꽤나 준수한 ROIC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이 마이너스 1,476억 원으로 실제 이 회사를 다 팔고 났을 때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속한 사분면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년도에도 비사분면, 20년도에도 비사분면, 21년도에도 비사분면이지만 어쨌든 수익률 자체, 즉 ROIC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실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2022년도에는 그 값이 반전이 되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18%씩 성장을 했고 대상 주가는 마이너스 1%씩 역성장했지만 그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7%씩 성장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높아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캐펙스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측면에서 크게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7% 그리고 각각 37%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캐펙스는 마이너스 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3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에스린 방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23,800원인데
2020년도 ROE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46,000원, 2022년도 예상 ROE를 넣어도 36,000원대로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크게 위에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대상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실제 ROIC가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이 정도의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내수 중심의 회사이지만 해외 비중의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해외 매출 비중이 현재 2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실제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훨씬 높은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확실히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당 배당금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배당 성장성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 회사가 부채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언제든지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상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